네, 안녕하세요. 2교시 자유시장 경제론 강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재로 지금 이 책 시장 경제란 무엇인가, 이 책 지금 우리가 교재로 쓰고 있고요. 지금 오늘 진도가 46페이지부터입니다. 46쪽에 보시면 제목이 다 같이 죽자는 공물법의 뼈아픈 교훈이라고 되어 있죠. 다 같이 죽자. 여러분들 지금 방송 잘 듣고 계세요? 방송 듣고 계시면 채팅창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고? 예, 다 들리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채팅창에. 자, 그래서 이 공물법이란 게 뭐냐? 영국에서 이제 벌어진 공물법 논쟁입니다. 공물법, 영어로는 콘로 이렇게 돼 있죠. 콘은 옥수수인데 뭐 옥수수가 농산물의 대표니까 콘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공물법 논쟁은 영국에서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영국이 이미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이제 탈바꿈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벌어진 논쟁인 거죠. 즉 농산물 가격이 비싼 거예요. 곡물값이 비싸니까 노동자들이 곡물을 사 먹어야 되는데 비싸니까 생활비가 많이 드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도 똑같죠. 생활비가 비싸지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쌀값이 자꾸 올라가면 생활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곡물값이 너무 비싸면 사람들이 많이 못 먹잖아요. 많이 못 먹으면 영양실조도 걸리고 뭐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일터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잘 못 먹으니까 힘을 내서 일을 열심히 제대로 잘 못하는 결과가 또 생기죠. 이래저래 손해인데, 곡물법, 즉 곡물법 뭐냐면 외국에서 농산물 수입하면은 곡물 가격이 싸지잖아요. 프랑스 같은 나라가 바로 바다 건너편에 있는데 프랑스 땅도 넓고 농사 많이 짓거든요.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농업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 곡물 수입하면 영국은 싼 값에 식량을 먹을 수가 있는데 곡물법을 만들어서 관세를 때려버린다. 관세. 그러니까 국내 가격보다 더 비싸게 만들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수입을 하나만 하죠. 수입을 하나만 하 곡물 가격은 안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곡물법 때문에 일반 시민들하고 이제 노동자들 계층은 고통을 받는데, 곡물법에 의해서 오히려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 그러니까 농업이 지금 뭐 주된 산업은 아니죠. 영국은 이미 농업국가에서 상업국가로, 상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지금 이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그 아담 스미스 얘기했잖아요. 아담 스미스가 뭐라 그랬어요? 이 상업 갖고 안 된다. 농업 갖고는 더 안 되고. 뭐 해야 되냐? 이거 공업해야 된다. 공업, 생산업. 그래서 아담 스미스 때부터 이미 영국은 공업 국가로 이제 탈바꿈하고 있는데, 이 농업하는 이 사람들과 또 대지주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농산물이 비싸면 자기들은 이득이 있으니까 끝까지 곡물법 폐지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리카르도 같은 사람은 곡물법 폐지하자. 그때 저쪽에서는 아니 국내 농산물을 보호해야 되지 않냐. 에? 자국의 농업을 보호해야지 망가뜨릴 거냐 이러면서 막 지금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책 47페이지 보시면 나폴레옹 전쟁으로 곡물 수요가 극도로 높아져 있었다. 그런 와중에 외국산 곡물이 제대로 수입되지 않으니 영국 내 곡물 가격은 천정부시로 치솟았다. 나폴레옹 전쟁 전에는 밀 1쿼터당
46실링 수준이었지만 나폴레옹 전쟁 후에는 177실링까지 올랐다.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자 60실링까지 내리긴 했으나 곡물법의 시행으로 여전히 전쟁 발발 이전보다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영국 국민들은 이 지주와 농업 자본가들 위해서 돈을 더 많이 주고 빵을 사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쟁이 이제 벌어졌는데 결국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곡물법이 폐지된 거예요. 폐지돼 가지고 자유무역을 통해서 싼 값에 곡물들이 이제 영국으로 수입이 돼서 결국은 이제 이 생활비가 더 다운된 거죠. 싸진 거죠. 그래서 이 곡물법은 이제 관세에 대한 이해예요. 이제 관세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요즘 이슈들이 많죠. 미국이 지금 관세를 물리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수입되는 물건들 값을 관세를 때려서 비싸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뭐 이재명이 덕분에 지금 관세 25% 기본으로 얻어맞게 됐죠. 이제 그건 확정이죠 지금.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결국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걸로 하고 15% 관세를 이제 받는 조건으로 협상이 진행되었는데 워싱턴에 이재명이 가서 3,500불은 못 준다. 그러는 바람에 협상이 깨진 거예요. 지금 와서 언론에서 마치 미국이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뭐 4천억밖에 안 되는데 3,600억 내놔라. 이거 도둑놈들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언론에서 몰고 가잖아요.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은 미국이 우리한테 3,500불 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먼저 3,500불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야, 뭐 얼마 내나 그렇게 한 적이 없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왜 이재명이가 미국 못 간다. 그래서 뭐 회담 취소된다. 막 그러니까는 그때 트럼프가 그 영국 가있을 때죠. 스코틀랜드가 거기 가있을 텐데 장관들까지 다 데리고 갔는데 그 EU 정상들 만나러 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 장관들이 급하게 막 비행기 타고 영국으로 날아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이렇게 매달리다시피 해서 결국 이 이재명이가 백악관으로 초청되게 된 건데 그 과정에서 지금 누가 3,500불 준다고 얘기했느냐 그게 지금 미스테리인 거예요. 그걸 지금 밝혀야 돼요. 미국 측은 우리가 달라 그런 적은 없다 이 얘기예요. 너희가 먼저 준다고 했다 이거죠. 그때 일본은 얼마 뭐 유럽은 얼마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얼마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질러버린 거야. 3,500억 불을 3,500만이고 3,500억 불을 질렀는데 그 미국은 그래? 그러면 그 돈 그래 우리 받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받는 조건으로 15% 해줄게. 그래서 그럼 이재명 오라 그래 사인하자 우리. 근데 갔는데 가서는 배째라 그러고서는 우리 3,500불 없다 그러고 그냥 비행기 타고 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아니 지네들이 약속해서 주겠다고 해서 우리는 그래 그러면 15% 해주겠다 그랬는데 막상 와서는 돈 없다고 또 못 준다는 거야. 그러면 15%가 아니고 25% 맞아야지 이게 된 거죠. 예. 근데 더 웃기는 게 뭐냐면 이번에 그 통화 스와프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달러 무제한 통화 스와프하면 그게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거든요. 거기서 3,500불 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야 너희가 마이너스 통장 열어서 너희가 그 돈에서 빼가. 미국이 바보예요? 아니 내가 국민은행에 3,500억 불 주기로 했는데 국민은행이 그래 그럼 돈 갖다 줘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가서 뭐라냐면 그 마이너스 통장 열어가지고 무제한으로 너희가 거기서 3,500불 빼가. 그 국민은행이 바보예요? 당연히 안 된다 그러죠.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여튼 자유세계 중에서는 제일 관세 25% 세게 일반 관세 25%고 개별 품목은 뭐 50%도 있고 막 이런 거죠. 근데 지금 15%도요 결정된 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미국 정부가 지금 열받으면요 25% 이상 때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괘씸죄 걸린 거예요. 괘씸죄 미국한테. 아니 그 처음부터 왜 주지도 못할 돈을 왜 3,500억 불 주겠다고 왜 뻥을 쳤냐 말이야. 그 누가 뻥을 쳤는지 그 밝혀야 돼요. 지금 언론에서는 우리가 약속하지 않았는데 미국이 일방적으로 달라고 요구한다 그러는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얘기 들어보면 처음부터 우리가 자료 갖고 쭉 살펴보면은 그게 아니고 분명히 우리나라 장관이나 뭐 청와대 보좌관이나 이재명이나 누군가가 우리가 3,500불 줄 테니까 우리 15%로 해달라. 그래서 백악관으로 와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갔는데 돈 없다고 배째라 하니까 미국은 더 황당하고 화가 나는 거죠. 이것들이 뭐 이런 놈들이 다 했어. 그래서 괘씸죄 지금 걸려가지고 더 얻어맞을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다 관세 문제죠. 자, 그리고 관세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또 뭡니까? 우리나라도 이 공물법과 같은 자국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한 그 관세 장벽이 엄청 높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미국에서 수입하는 쌀들 일정량을 제외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엄청나게 관세 때려서 사 먹을래야 사 먹을 수 없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수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에, 지금 미국 측에서 쌀 시장 개방하라 한국 이렇게 할 때는 미국산 쌀을 이제 개방해서 이게 들어오면 관세 없이 무관세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미국산 쌀이 이게 지금 품질은 우리보다 더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국 쌀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되는 게 미국 사람들이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 넓은 땅 캘리포니아가 그 쌀농사 많이 짓거든요. 그 넓은 땅에 쌀농사 짓기 위해서 품종을 아주 좋은 거를 개량하고 만들어서 거기다 심었는데 이 품종이 어디 거냐면 다 일본 거예요. 일본 거. 여러분 일본 쌀 최고급 비싼 쌀 있잖아요. 예? 뭐, 뭐 무슨 쌀 있잖아요. 고시히카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본 쌀도 종류가 많거든요. 일본 사람들 쌀 많이 먹으니까. 근데 그 일본 쌀을 가져다가 품종 개량을 해서 캘리포니아 기후에 맞게끔 했는데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투자를 해가지고 개발했겠어요. 그래갖고 쌀 생산해내는데 제가 미국 있을 때 코스트코 가서 맨날 그 미국 쌀 사다 먹었거든요. 왜냐면 미국 쌀이 싸요. 맛도 좋고. 한국 쌀 그 미국에도 갖다가 팔긴 파는데 그거 뭐 고향의 향수 때문에 가끔 사 먹긴 해도 그게 뭐 비싸고 맛도 별로죠. 여기는 햅쌀 탁 해가지고 쫙 나오면요. 밥을 해 먹으면 진짜 LA에서 미국쌀 밥맛 좋고요. 근데 그거 지금 못 들어오게 막아놨다. 왜? 공물법 똑같은 거 관세 때려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그 민주당이 새로 법안 만들어서 그 쌀 농사 지은 사람들 쌀을 무제한으로 비싼 가격에 무조건 수매해주는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쌀 농사 짓는 사람들은 더없이 좋은 조건이죠. 왜? 비싼 값에 사준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쌀값이 왜 안 떨어지냐면요. 웃기는 게 쌀이 남아 돌아가요. 그러면 쌀값이 떨어져야 되잖아. 근데 국가에서 비싼 값에 수매했기 때문에 싼 값에 안 팔아요. 또 이거를 국가도. 왜? 자기들이 손해 보니까. 높은 가격에 팔아야 그나마 이 가격 보존이 되니까 지금 쌀값 떨어지지 않게끔 계속 그렇게 하는데 기본적인 뭐냐면 수입 못하게 하는 거예요. 수입 못하게. 그래서 이거는 우리도 똑같은 과정인데 우리나라가 공업국가고 농업국가도 아니고 이거 개혁해야 됩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만 농업개혁이 안 돼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농업 분야에 다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 개혁은 뭐냐면 이제는 기계화된 방식으로 대규모 농장 이렇게 농업하지 않으면요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크라이나 농업 생산 엄청 하잖아요. 그 우크라이나 좀 머니까 유럽으로만 나가고 안 오고 또 브라질 이런 나라 농업 엄청 하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땅덩어리 얼마나 넓고 땅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다 농사 지으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국제 시장의 농산물 가격을 생각하면요 우리나라 이렇게 뭐 모내기 하고 손으로 이래 갖고선요 국제 시장에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농업 근대화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 농업이 근대화 안 돼 있습니다. 현대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조그만 땅덩어리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농사 짓고 그래가지고 농산물 가격이 견디지 못해요. 너무 비싸서. 그러니까 지금 강제로 억지로 국경을 막고 외국 농산물 못 들어오게 막아놨으니까 지금 이러고 가는 건데 일본도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정치 때문에 그래요. 정치. 표. 선거할 때 표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선심 정책 쓰고 우리는 농업을 보호합니다. 뭐 이러면서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또 다 민주당 표죠. 심지어 경상도에서도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왜 경상도에서 보수의 뭐 성지야 그러면서 대구 경북에서 왜 민주당 표가 30, 40표 나와요. 그 농사 때문에 그런 건 농사.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쌀은요. 지금 외국산 쌀이 너무 좋은 값에 다 수입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전량 수입해도 돼요. 뭐 전쟁 나면은 뭐 어떡하냐. 전쟁 나면 우방국이 다 쌀 농사 짓는 사람들인데 다 싼 값에 다 갖다 주고 팔지. 그거 뭐 전쟁 났다고 비싼 값에 팔 우방 없어요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 다 저 우방이고 다 쌀 농사 짓는 나라인데 뭐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조금 뭐 지을 수는 있죠 물론. 근데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그 특화된 작물 재배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세계 시장에 비싼 값으로 팔 수 있는 그런 작물을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작물을.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농업 개혁을 해가지고 쌀농사 중심의 이 농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되고. 근데 요즘에 쌀 많이 안 먹잖아요. 지금 식당 가도 누가 쌀밥 뭐 고봉으로 퍼먹습니까? 다 반 공기 먹고 남기죠. 배 나온다고. 저 같은 사람도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특화된 작물, 쌀 말고 과일이라든가 그죠? 다른 농산물들. 또 요즘에 건강 음식 이런 거 관심 많잖아요. 건강. 그러니까 뭐 아로니아도 재배하고 뭐 블랙베리 이런 것도 재배하고 그래서 그리고 다양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상품 가공해서 우리나라가 또 잘하는 게 뭐예요? 새로운 상품 가공해서 개발해서 그거 잘 디자인해가지고 팔아먹는 거 이거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산물품뿐만 아니라 농산품도 뭐 인삼부터 해가지고 뭐 삼배니 뭐 이거 별의별 거 많잖아요. 농산물 그 특화된 지방면 그거 잘 해가지고 뭐 메밀도 그렇고 다 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든 국제화된 그 수준의 상품으로 만들어서 또 수출하면요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정부가 계속 쌀만 비싼 값에 사주니까 죽어라고 쌀 농사만 짓고 쌀은 남아 돌아가고
쌀값은 안 떨어지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개혁을 해야 돼요. 일본도 그래요. 일본도 그 자민당 그 정치 때문에 이 농업 개혁을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못 하기도 하고 안 한 거예요. 왜? 이게 농업 개혁 했다가 표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망한다 그래갖고 계속 미루고 일본도 이 농산물 수입 막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미국이 개방하라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고민 들어갔죠. 그러니까 일본도 이 농업 개혁해야 되고 우리나라도 농업 개혁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솔직히 말해서 농업 국가로서는 땅이 너무 작아요. 산악지대가 많고 뭐 평야가 뭐 얼마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 뭐 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뭐 하겠다. 우리나라에서 뭐 우리 농산물 그러니까 중국 때문에 하도 뭐 별의별 썩은 말도 안 되는 더러운 음식물이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그건 진짜 막아야 돼요. 수입을. 예? 근데 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값싼 농산물 이거 유해한 거는 안 맞고 정작 좋은 거는 또 관세 떼어서 다 맞고 우리나라 음식이 다 쓰레기가 되는 거죠. 예? 지금 뭐 말도 못 하잖아요. 그 더러운 거는 중국에서 들어온 것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당 부분 수입도 다변화하고 그다음에 이 오히려 관세보다는 수입하는 농산물 검역 절차를 더 강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거, 이거 비위생적인 거 그런 거 절대 못 들어오게 막아주고 그게 국민 건강 지키는 거죠. 근데 이 정부가 친중 정부라 그런 거 하도 하지 안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농업개혁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이 농업개혁하고 농산물 개방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챕터 넘어가다 제2장 보이지 않는 손이 경제를 움직인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55쪽입니다. 55쪽. 거기에 보면은 가격은 모든 정보를 담고 있다라는 이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가격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시장에 가면 가격표가 다 붙어 있어요. 그죠? 모든 상품에 가격이 딱딱딱 붙어 있죠. 근데 그 가격은 누가 결정한 거죠?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생산자가 아예 가격을 프린트해서 붙여놓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 슈퍼마켓 직원이 그 끈적끈적한 가격표 그 인쇄해서 착착착 붙이잖아요. 그러면 유통하는 상업 이런 슈퍼마켓 이런 사람들이 가격을 결정해서 붙인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가격의 결정은 생산자도 아니고 중간에 유통업자도 아니고 또 소비자가 가격을 결정한 것도 아니죠. 그것도 아니고 가격은 시장에서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결정하는 게 그게 바로 가격입니다. 우리가 그걸 시장 가격이라 그래요. 시장 가격.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차 사러 가면은 MSRP라 그러죠. 그래서 매니팩처러가 즉 생산자가 제시하는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로는 얼마다 이거죠. 하지만은 실제 그 자동차 딜러에서 우리가 사는 가격은 또 틀려요. 그 가격과 시장 가격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산자가 가격을 정해놔도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생산자가 이 가격에 팔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해도 그 가격에 거래가 되지는 않는다. 즉 가격은 시장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이렇게 밀당을 하면서 적정한 선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동차가 뭐 예를 들어서 현대 무슨 차는 요새 얼마나 3천만 원, 뭐 4천만 원이다라고 했을 때 이 차가 왜 4천만 원이야? 그런 질문 던져볼 수 있죠. 그러면 자동차의 부품이 뭐 수만 개가 들어갔는데 그 부품의 가격을 다 그러면 하나하나 알아가지고 그걸 다 합산해가지고 아 부품 가격은 얼마네 있겠다. 예?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사는 거예요. 부품은 총 부품 가격은 얼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조립하는데 몇 시간이 걸렸고, 그때 인건비는 시간당 얼마니까 이거 조립할 때 인건비는 얼마 들었네. 그거 합산하고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따져보고 그 차를 구입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뭐 부품 가격이 얼마인지, 인건비가 시간당 얼마 들었는지, 또 그 회사에 뭐 땅을 빌려서 공장 지었으면 지대라도 지대가 얼마 들었는지, 뭐 사무비, 행정비 이런 거, 그런 것도 얼마 들었는지, 그런 거 뭐 관심 없잖아요. 거기 관심 안 갖고도 이 차가 얼마야, 4천만 원이야. 그러면 우리는 그 말을 믿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뭐 깎아봐야 조금 깎고 뭐, 예? 그리고 디스카운트 있지만 결국 그 가격에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격이 맞는 가격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저놈이 나한테 사기치는 거 아닌지 어떻게 알아? 우리는 지금 다 가격이 공개된 세상에서 사니까 인터넷 치면 바로 나오고, 그 차 모델 치면은 지금 현재 어느 딜러에서 얼마에 파는지 그 다 가격 비교가 되고 말이야. 그러니까 믿고 사는 건데요. 이거는 오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경험적으로 축적이 돼서 우리는 의심을 안 하고 가격표 붙어 있으면 그냥 툭툭툭툭 집어서 슈퍼마켓에서 카트에 담아가지고 끌고 나와서, 요새 지 혼자 또 다 스캔해서 계산하고 나가잖아요. 내가 그냥 스캔 쭉쭉쭉 하면서도 이 가격이 이게 맞는 거야 그러면서 스캔해서 찍고 돈, 크레딧 카드 지불하고 그냥 갖고 나가잖아요.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는 이 가격이란 게 생산자가 지멋대로 결정할 수도 없고, 또 내가 지멋대로 결정할 수도 없고, 그죠? 이 상품이란 게 이 세상에 출현하면은 이 시장에서 이것이 유통되면서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그 가격이 어떻게 된다? 검증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 가격은 검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결정되냐면은, 원래는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많은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세상 모든 물건의 가격을 이 김초롱 입으로 다 결정하라, 공정하게 네가 결정하라, 그러면요 제가 이 상품 하나의 가격을 공정하게 결정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정보를 다 수집해야 되고요, 그거를 다 고려해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가격, 거기 이윤 몇 퍼센트 해가지고 이거는 얼마에 팔면은 가장 공정한 가격입니다, 이게 결정해 줘야 되는데요,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걸 가격을 다 알아보고 다 결정하고 이게 정말 맞는지 틀린지 검증을 한다 그러면, 내가 물건 하나 살 때마다 그 짓을 해야 된다 그러면요 못 살아요, 못 살아. 그걸 어떻게 다 검증하고 그걸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다, 확인하겠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시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상품이건 시장에 들어오면요 절대로 터무니없는 가격에 그 상품이 거래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느 한 사람이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 시장에 참여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은, 그죠? 이 시장에 참여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은 나 하나는 모든 정보 갖고 있지 않지만, 이 시장에 참여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은 사실상 자기들이 갖고 있는 쪼가리 정보들을 다 이 가격 결정에 반영한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자동차 공장에서 일을 해. 내가 행정 분야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나는 행정적인 업무를 보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이 이게 얼마짜리고 얼마에 이렇게 구입이 되고 우리 인건비는 얼마이고 이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직원들은. 근데 그런 직원들이 시장에 또 참여해요. 시장.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차에 대해서 이미 빠삭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 가격이 어느 정도가 적정 가격인지 이 사람들이 사실은 알아요. 웬만큼. 이런 사람들한테 사기 못 친다고.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라는 거는 사실상 우리 안에 있는 최고의 전문가들도, 차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들도 수긍할 수 있는 선에서 결정된다. 그래서 여기 책에 보시면 56쪽에
하지만 그 누구도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없으며 설사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게 우리 개개인은 모든 정보를 갖고 있지 않지만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상당한 정도의 시세 파악을 다 하는 사람들이 여기다 참여하고 있으므로 결국은 이 시장 가격이라는 거는 아무도 부당한 가격, 비합리적인 가격으로 결정될 수가 없다. 또 그 다음에 58페이지 보면 가격의 힘, 수요와 공급 곡선이라는 게 있죠. 그건 뭐냐?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즉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내놓으면요 아무도 안 사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점점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구입하는 가격은 어디예요? 적정 가격이에요. 적정 가격. 그 시장은 항상 적정 가격을 이렇게 만들어낸단 말이야.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을 하니까 우리는 너무나 이걸 당연한 거로 생각하고 아니 그 당연한 거지 시장에서 가격 결정되고 가격대로 사는 거 이 생각하지만요 이게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야.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공산주의 국가에는요 시장이 없어요.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는 교환 경제가 아니라 그랬죠. 배급 경제라 그랬죠.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의 특징은 뭐냐면 시장이 없기 때문에 시장 가격도 없습니다.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산주의 국가를 안 살아봤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만 여러분이 살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건데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서 좋은지 나쁜지를 잘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이 그런 거예요. 이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사기 못 치고 교환을 할 때 등가 교환을 하게 돼서 등가. 등가란 뭐냐면 판매자와 구입하는 사람이 가격을 흥정을 해서 적정 가격에서 사고 파는데 이 가격이면 양쪽이 다 만족하는 거야. 그래서 네가 갖고 있는 가치와 내가 지불하는 가치는 뭐야? 등가라 이거 등가. 그러니까 아무도 손해 안 봐요. 아무도. 이 시장 가격에서 교환을 하는 이런 등가 교환을 하면요. 공정한 거예요. 공정한 거예요. 이게 아주 공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격표가 붙어 있고 내가 그 가격표대로 가격을 지불하고 그걸 살 때 나는 뭐야? 등가 교환하는 건데 등가 교환은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거예요. 누가 하나가 손해보는 게 아니야. 그죠? 그래서 가격이 있으므로 우리는 모든 물건을 사고 팔 때 등가 교환을 하고 너도 만족하고 나도 만족하는 그런 공정한 거래가 항상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시장이 없는데 교환이 되겠어요? 등가 교환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배급을 하죠.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신발을 생산하는 사람이에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나는 신발을 생산했어. 근데 나는 신발만 갖고는 인생을 삶을 살 수 없으니까 다른 거 뭐 쌀도 필요하고 그죠? 집도 필요하고 뭐 핸드폰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그러면 나한테 시장에서 뭐 내가 사서 그걸 해결하는 게 아니고 배급을 해줘. 국가가 배급을 배급해 주잖아. 그러면 자 배급을 해주는 거야. 국가가 나한테. 나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신발을 평균 몇 켤레를 난 생산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거를 제공한 거예요. 이미 제공한 거예요. 그럼 나는 내가 제공한 것만큼의 가치를 나한테 배급으로 해달라. 이게 얘기예요. 쌀 얼마, 뭐 고기 얼마, 너 핸드폰 필요해 핸드폰 뭐 등등 옷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가 나한테 이제 배급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질문이 뭐냐면 내가 한 달 동안 일해서 생산한 만큼의 가치와
너희가 국가가 나한테 배급해주는 이 물건들의 가치가 등가냐 이거야. 등가냐. 만약에 등가가 아니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불공평하다 이거. 불공평하다. 나는 죽어라고 이래서 신발을 이렇게 많이 생산했는데 왜 나한테 요거밖에 안 주냐. 쌀 요거만큼 뭐 고기 요만큼 옷 요거밖에 안 주냐.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계산해서 네가 생산한 만큼 네가 또 다른 물건으로 돌려받았어. 이게 등가 교환이야. 너 손해본 거 없어. 모든 인민들이 다 동일하게 자기 일한 만큼 등가로 다른 물건을 다 배급받았어. 이거를 설명을 해주고 증명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공산주의 사회도요. 사실은 불공정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공정한 사회, 평등한 사회, 착취 없는 사회 만든다고 뻥을 쳤잖아요. 착취 없는. 근데 만약에 내가 신발을 수백 켤레 만들고 내가 이 정도의 가치를 생산했는데 나한테 배급으로 준 거는 이거밖에 안 된다. 그럼 그게 뭐야? 그게 착취거든요. 착취? 그렇잖아. 그게 착취라고. 그러면 공산주의 국가에서 국가가 날 착취하는 거야. 내가 생산한 만큼의 가치는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린 거라고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계산을 하죠? 계산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상품의 가격이 없어요. 내가 신발을 생산했잖아요. 이게 얼마에 파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배급을 하고 끝나요. 배급으로. 쌀을 생산하면 쌀 1kg에 얼마. 이게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번에 몇 톤이 쌀이 생산됐는데 인민들 1인당 몇 그램씩 배급 나눠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그게 이제 제일 큰 골칫거리죠. 배급을 할 때. 무엇을 얼마너치를 이 사람한테 배급해줘야 이 사람이 생산해낸 가치만큼을 되돌려 받는 것이냐 그거죠. 그거를 계산을 하려면 가격이란 게 없으니까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항상 시장 가격으로 사람들이 자유롭게 교환을 하면서 양쪽이 다 만족하는 등가 교환이 이루어지니까 이건 국가가 개입을 안 해도 다들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회주의 국가는 그런 불만이 터져나올 수 있는데 그거를 유일하게 계산할 수 있는 법이 뭐냐면 노동 시간을 생각하는 거야. 노동 시간.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너가 노동 시간이 몇 시간 일했어? 네. 하루에 10시간 일했습니다. 하루에 신발 몇 켤레 만들었어? 100켤레 만들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한 켤레당 10분의 1시간 들었네? 이렇게 된 거야. 10분의 1시간. 그러면 이 신발 한 켤레는 네 노동의 10분의 1시간이라는 가치를 갖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쪽 사람한테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이거 쌀 생산할 때 몇 시간 들었어? 하루에. 그렇게 해서 쌀 1kg는 이 노동자의 몇 분의 1시간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다. 그래서 시간으로 가격을 다 측정해야 돼요. 시간으로. 그래서 배급을 해줄 때도 너는 몇 시간 일했으니까 이 정도 가치를 네가 생산했으니까 너한테 주는 거는 시간으로 계산하면 쌀 몇 그램 뭐 얼마 옷 몇 벌 이렇게 갖고 주면 네가 생산해낸 가치하고 혹은 네가 투입한 노동 시간이랑 똑같은 시간이니까 돌려받는 거야. 이게 계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야 다들 만족한다. 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출근해가지고 노동 강도가 매우 약하게 농땡이 치면서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10켤레씩 생산할 수 있는데 한 켤레만 생산하면 어떻게 돼? 그럼요 1시간 일해서
한 켤레 생산하면요, 한 켤레 값이 한 시간의 값이 돼요. 농땡이 치면. 그러면 이게 더 가치가 비싼 게 되는 거야. 그잖아요. 아까는 열심히 일해서 생산을 많이 하니까 신반 한 켤레 값이 10분의 1 시간이었잖아요. 근데 농땡이 쳐서 한 켤레만 만들면 뭐야? 한 켤레당 한 시간이야. 이 엄청난 가치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교환을 할 때는요. 교환할 때는 내가 10켤레를 한 시간을 일해서 10켤레를 만드나? 한 시간 일해서 한 켤레를 만드나? 노동시간은 한 시간이고 가치는 한 시간어치의 가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죽어라고 일하겠어요? 10켤레 만들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 만드는 놈들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야. 이거 죽어라고 일해봐야 이거 뭐 똑같네. 노동 시간으로 계산하는 건데 우리는. 그럼 가서 시간만 때우지 뭐. 그래갖고 옷 만드는 사람은 하루에 10벌 만들 수 있는데 아이 한 벌만 만들어. 그럼 한 벌 가치다 10벌 가치나 다 한 시간이야. 그럼 왜 한 벌만 만든 거야? 그러면은 배급을 서로 주고받는데 어떻게 되냐면 열심히 일을 하면요. 옛날 같으면 옷을 10벌을 내가 받을 수가 있어. 원하면 1시간 일해서 10켤레 신발 만들어서 나는 10벌의 옷을 받을 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은데 나도 농땡이 치고 쟤도 농땡이 쳐서 서로 농땡이 쳐서 1시간에 신발 한 켤레 옷 한 켤레 만들면요. 교환을 하면은 옷 한 켤레밖에 못 받는 거야. 쟤도 신발 한 켤레밖에 못 갖고. 그래서 온 나라의 노동자들이 인민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농땡이 치면서 생산을 줄여도 나는 시간으로는 몇 시간 일했어. 통계로는 다 출근해서 열심히 일한 것처럼 돼 있지만 생산량은 얼마 안 나오는 거죠. 그럼 국가 전체로 놓고 보면 뭐야? 배급할 물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망하는 게 배급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니 왜 배급 경제가 망하냐고요. 북한이 왜 망해요? 배급 경제 하다가 왜 망해서 저렇게 됐냐고요. 배급을 못한다는 말은 물건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물건이 왜 안 나와요? 쉽게 말하면 어차피 시간으로 계산하는데 가격으로 교환하는 게 아니고 시간 교환이니까 시간만 때우자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구체적인 예를 이제 많이 들어 드릴 텐데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요. 요거 제도 하나만 바꾸면요. 생산성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그래가지고 수십 배 막 농산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예들이 있어요. 응? 미리 좀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아, 교과 여기 노트에 5페이지 가시면요. 거기에 5페이지 잠깐 가세요. 4페이지 밑에 5페이지. 예, 거기 사유재산은 더 내려가시면 좀 더. 예, 거기 스톱. 조금만 거기 보여주세요. 1978년도에 안위성, 중국의 안위성이라는 성이 있죠. 거기에 옌진창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샤오강이라는 마을인데 그때 78년도에 이미 중국이 집단 농장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 안위성 샤오강이라는 지역은 다 집단 농장에서 마을 사람들이 일하는 거예요. 집단 농장은 뭐냐면 토지를 다 국유화하고 농민들은 집단 농장에서 집단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자기 땅이 없어요. 집단 농장이니까 우리 모두의 땅이에요. 그래서 함께 일하고 생산된 모든 작물은 나눠 갖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집단 농장에서 일하는 모든 주민들이. 그래서 사유재산 제도가 없는 거예요. 다 공유재산이죠. 토지. 그러니까 이게 집단 농장 시스템이 이 마오쩌둥의 문화혁명을
전후로 해서 중국에 도입됐는데 이게 사실상 너무 시급한 정책이었던 거죠. 이제 공산주의 제도를 완전히 공유 재산으로 해서 이렇게 농사까지 집단 농장으로 가는 거는 이거는 너무 성급한 판단이었다고 지금 이렇게 다들 비판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공산주의 이념이 막 홍위병들이 막 때려 잡고 막 자본 쥐주를 때려잡고 막 그러던 시절 지나고서 이게 다 그때 도입된 거라 이게 뭐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집단 농장 하는 거예요. 집단 농장 하면요 밥도 집단으로 먹어요. 예. 집단 식당에서 그러니까 군대랑 똑같아요. 군대 가면은 그 밥 시간 되면 군인들 밥 먹으러 가잖아요. 똑같아요. 이거. 근데 이제 낮은 생산성 때문에 늘 기근에 시달렸다. 희한한 게요. 이 집단 농장 하면요. 생산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생산되는 양이 많지 않으니까 나눠 먹어봐야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굶어 죽는 거예요. 시아광이라는 그 마을도 마찬가지였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그 엔징창이라는 사람이 1978년도에 시아오강 마을에서 집단 노동센터 그 지도자였는데 이 사람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아이디어가 뭐냐면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땅을 우리 국가 몰래 우리가 이렇게 금을 거서 각자 집안별로 땅을 나누자. 예? 그래갖고 일을 할 때 각자 자기 땅에서 일을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작지를 각 가구에 배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절대 비밀로 하기로 하고 비밀 계약서를 만든 거예요. 비밀 계약서.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비밀리에 그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제부터는 집단 농장이지만 이렇게 땅을 나눠서 요거는 내 땅, 이거는 네 땅, 각자 자기 땅에서만 우리 농사 짓는다. 그래서 이제 해봤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약속은 뭐냐면은 이 가을에 추수하면은 각자 생산한 것 중에서 국가가 요구하는 생산량 그거는 우리가 각자 이렇게 고무를 내 가지고 맞춰서 그거는 이제 국가의 세금으로 주자. 그리고 국가가 이제 가져가는 거 원래 국가가 요구하는 거 기대하는 거 있잖아요. 이 샤오강에서 생산량 그거 주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각자 자기 거는 자기가 먹자. 예. 만약에 이 비밀이 새 나가서 국가 공안이죠. 공안 경찰이 와서 우리 다 체포해가고 집단 농장 마음대로 이거 재산 땅을 분배했으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감옥에 가거나 사형에 처해질 경우에 후회하지 않는다. 그 계약서에다 쓰고 누가 만약에 사형당해서 죽으면 그 자녀들은 18세가 될 때까지 우리가 전체가 다 책임지고 양육하기로 약속했어요. 눈물 나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시도인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초과 수확분에 대한 사적 재산권을 인정한다 이겁니다. 초과. 그러니까 국가가 가져가는 거. 그러니까 국가는 샤오강에서 이번 해에 얼마 정도 곡물 생산될 거야 예상하는데 그거 딱 맞춰주고 나머지 잉여 생산이죠. 남는 거. 초과 수확분은 개인이 소유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집단 농장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건 뭐예요? 사유재산제로 도입한 겁니다. 실제로. 땅을 각자 나눠 갖는 거예요.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요. 그 해 곡물 생산량이 6배가 더 많이 생산됐어요. 6배. 옛날에 농산물이 10톤 나왔으면은 작년에 이번에 했더니 60톤이 나온 거예요. 60톤. 6배. 그러니까는 10톤은 국가가 뭐 가져가는 거죠. 그죠? 가져가고 뭐 한 거고 나머지 50톤은 뭐 5배는 뭐예요? 각자 갖는 각자. 그거 갖고
쉽게 말하면 재산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래갖고 그걸 하다가 결국 이게 누설이 됐어요. 왜 누설됐냐면,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작년까지 10톤 생산하던 마을인데 갑자기 60톤을 생산한 거를 이제 위에서 아는 거예요. 공산당, 정부에서. 그러니까 조사단이 내려왔겠죠. 이상한 현상이니까. 그래갖고 이제 불러다가 조사한 거예요. 그때 이제 결국 다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 다 밝혀지고 됐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그때 79년에 마오쩌둥이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사인방이라 그러죠. 모택동의 부인을 포함한 사인방이 완전히 다 물러가고 등소평이 집권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됐는데, 그때 등소평이 이 얘기를 딱 듣고 어떻게 하냐면 칭찬해 준 거예요. 칭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샤오강의 엔징창의 이 새로운 시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이게 본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러한 제도가 확대되고, 현재 중국 국가박물관이라 그래요. 국가에서 박물관을 만들어서 이 샤오강 마을에 가면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에 엔징창과 그 사람들에 대한 그 모든 역사적 기록, 그 계약서 이런 걸 다 전시해 놓고 지금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적 소유 제도가 얼마나 인간의 기초적인 욕망을 자극하여 생산성을 높이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예요. 그러니까 사적 소유 시스템을 안 하고 공유, 또 시장 경제를 안 하고 배급 경제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생산성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원래 그 시아광이라는 마을이 60톤을 생산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 시대에 뭐 무슨 비료를 많이 갖다 줬겠어요, 뭘 했겠어요. 화학 비료 그런 것도 없죠. 그죠? 쉽게 말하면 그냥 농부들이 관심을 조금 더 기울인 거예요. 농부들이 어떻게 관심을 기울였겠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옛날에는 자 파종합니다. 파종 씨를 심어요. 근데 씨를 심을 때 이게 어차피 내 땅도 아니고 내가 농사지어서 이게 내 거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집단 농장이고 공동 생산인데, 이거 내가 뭐 신경 쓰면서 이거 심을 게 뭐가 있어요. 알아서 그냥 이렇게 휙휙 던지는 거예요. 휙 던져. 예. 여기다 던지고 저기다 던지고, 또 던지기 싫으면 안 던져도 돼. 예. 어차피 이거 내 것도 아닌데 뭐. 그러니까 생산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물 줄 것들 오늘 물 줘야 된다. 그럼 물을 주는데 정성껏 주겠어요? 어차피 내 것도 아닌데. 이거 내가 열심히 물 줘봐야 내 거 되는 것도 아닌데 내가 뭐 미쳤다고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물 길어다가 물을 줘. 안 준단 말이야. 근데 이제 내 땅이 되는 거야. 여기서 생산한 건 다 내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파종할 때 이렇게 뭐 아무렇게나 던지겠어요? 아니죠. 땅 이렇게 잘 파가지고 하나하나 야좀 담다 싹 나라면서 심고 물 줄 때도 아무리 뭐 물지개가 무거워도 물 떠다가 물 줘야 될 때는 막 물 주고, 햇볕이 세고 비가 올 때가 되는데 비가 안 오네. 그럼 어떻게 또 물 퍼다가 내가 물 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키우면요 어떻게 6배가 느는 거예요. 6배. 그러니까 모든 공산주의 국가의 이 인민들이 다 그런 식으로 열심히 일을 하면 배급을 해도 풍족하게 배급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사적 소유제를 안 하고 국가 소유, 공유제, 집단 농장 이런 식으로 배급한다. 그러면요 누가 허리가 부러지라고 일을 하며
그 잡초 제거하고 뭐 물 주고 하는 게 농사일이 좀 힘들어요. 그거 누가 하냐고요. 그거 하라고 그 지도자들이 야 오늘은 잡초 뽑는 날입니다. 다 나와서 잡초 뽑아주세요. 주민 여러분 나오세요. 그럼 나오긴 나오죠. 안 나오면은 이제 출석부다 그니까 나오는데 잡초 뽑으라 그러면 제대로 뽑겠어요? 잡초 있어도 발로 툭툭 차고 그냥 지나가는.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아오강이라는 마을의 엔징창이라는 이 사람의 그 실험입니다. 실험. 이건 실험은 사회적 실험이고 이 실험은 실제로 이렇게 행한 거예요. 이거는 뭐 누가 뭐 일부러 이렇게 짜맞추고 한 것도 아니고 목숨 걸고 실험했거든. 목숨 걸고 실험했는데 결론이 딱 나온 거예요. 뭐다? 아, 사유재산제도.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이 시간으로 노동 시간으로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생산했느냐라고 그렇게 환산을 하는 방법 외에는 그 사람이 어느 어떤 만큼의 가치를 생산했는지를 계산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가격이 딱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내가 생산한 양이 얼마인지 딱 값이 나와요. 이 회사의 매출, 1년 매출 얼마, 액수 딱 나오잖아요. 왜? 가격이 있으니까. 국가도 마찬가지죠. 국가가 이번에 예산 지출하고 한 거 가격을 탁탁탁 해가지고 그 예산 결산에 딱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공산주의 국가는 가격이 없어요. 다 배급하다 보니까. 쌀은 있는데 쌀값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환은 사실상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예. 시장 만들어서 거기서 막 교환하다 걸리면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배급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물자도 더 부족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배급을 해주기 전에는 못 받아. 미치는 거죠.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 가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거 있으면 쿠팡에 혹은 여기 마켓 가서 사면은요 뭐 10분 20분이면 사올 수 있고 쿠팡은요 다음날 배송해요 요즘에. 예, 이길 배송 얼마나 빨리 온다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있으면 그때그때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구할 수 있고 내가 편리하게 쓸 수 있는데 국가가 배급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어제 제가 스피커를 하나 샀는데 스피커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그 선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쿠팡에 주문하니까 어젯밤에 했는데 오늘 새벽에 와 있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그 꽂고 내가 다 셋업하고 왔거든요. 근데 이거를 국가가 배급해 줘야 된다. 미치는 겁니다. 언제 이걸 배급받냐고. 나는 지금 당장 필요한데. 예,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이라는 거, 시장이라는 거, 시장 가격이라는 거, 또 교환이라는 거 이런 게 엄청나게 편리하고 우리를 이롭게 하는 거고 등가 교환이라고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므로 누구도 불만을 갖지 않아요. 항상 내가 갖고 있는 것의 가치와 네가 파는 것의 가치는 같다라고 인정하고 교환하는 거예요. 인정 안 하면 교환 안 돼요. 예, 안 팔어. 나도 안 사. 그러면 거래가 성립되지 않으니까 그것도 서로 만족이에요. 예. 불만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시장 경제에서. 또 부당하게 뭐 불이익을 당했다. 그런 것도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자유롭고. 예, 그래서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이런 거는 사회 제도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된 건데 이 제도를 우리가 장점, 뭐가 좋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것이 무너졌을 때 정말 우리 공산주의 시스템, 배급 경제 이게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고 비효율적인가. 그죠? 방금 시어강 마을 설명 들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학교 사경회가 있는데 학교 사경회가 저기 경기도 곤지암에 있는 소망수양관에서 해서 여기서 지금 출발해서 가려면 1시간이 더 걸리는데 제가 2시에 뭐 순서 맡아서 하는 게 있어서 2시에는 거기서 그걸 학생들이랑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비가 오고 그래서 오늘 차가 좀 막힌 것 같아요. 아까 찍어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시장경제를 공부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제도가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서 좋은 제도, 자유민주주의 국가 시장경제제도 채택하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이 제도를 우리가 잘 다듬고 발전시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또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이 세력에 맞서서 저희가 끝까지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